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만약에 갈아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본다면은 요즘에 그래서 지난 하락장과 지금 거래가 터지는 쪽을 제가 보니까 네. 서울 같은 경우에 뭐 강남을 제외하면 한강변 또는 학군지가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고 수요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강벨트와 학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강변 이외에는 학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또 다른 제가 장표를 하나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건 어떤 장표인가요? 여기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목동이 되고 싶은 양천구 신정동인데요. 여기가 보면 이제 목동 우성 2차, 목동 삼성 레미아, 목동 13단지, 14단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 우성 2차가 지금 한 11억 정도 되고요. 레미안이 한 15억 정도 돼요. 여기가 올 초에만 하더라도 한 2억 5천 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4억 이상 갭이 확 벌어져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목동 우성 2차는 은정초등학교로 학교를 가고요. 네. 레미안 같은 경우에 갈산초등학교로 이사를 가요. 둘 다 이제 역까지의 거리는 비슷하거든요. 연식도 네네. 비슷한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흥쌤 초등학교, 중학교 배치가 다르면은 목동에서 신정동에서 당연히 이제 시세가 크게 갈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두 아파트는 목일 중에서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다시 만나고 초등학교만 갈린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수요가 탄탄하고 가격 방어나 시세가 탁탁 치고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크게 학군의 요소가 중고등학교도 좋지만 초등학교를 어디 배치받느냐가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갈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목동 13단지와 14단지 아이들이 배치를 받고요. 그리고 목동 우성 2차는 은정초등학교를 배치를 받는데 양천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예요. 되게 대한민국 최초의 행복주택. 네네 맞아요. 행복주택입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학군만으로도 이렇게 시세가 처음에 조금만 갈릴 줄 알았는데 점점 갭 차이가 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군이나 어디 배치에 대한 부분도 특히 이제 시세 결정에 대해서 하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빠숑님은 혹시 매도를 집을 팔 시점을 혹시 언제 기준으로 잡으실까요? 돈이 필요할 때요, 저는. 돈이 필요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돈이 필요할 때 이제 매도를 해야죠. 집을 팔아야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다들 안 그래도 이제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을까에 대한 고민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가지고 와봤어요. 매도 타이밍을. 네네. 첫 번째는 근처에 공급이 굉장히 많이 터져가지고 일시적으로 매매가나 전세가가 하락이 예상되기 한 6개월 전에 매도 타이밍을 한번 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입지가 좋은 지역에 대규모 공급이 많으면은 가격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매도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가 목표한 수익률을 도달했고 갈아탈 무언가를 찾았을 때 한번 갈아타기를 위해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다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개를 팔면 합상가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2개를 파느니 지금 하나를 팔고 내년 1월에 하나를 파듯이 이렇게 연도를 달리하게 분할 매도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과 이제 연관이 됐을 때 하급지에서 중급지 또는 상급지로 갈아탈 때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이론인데요. 이거 진짜 매도 타이밍 있을 때 이것만 체크해도 여러분들 매도 확률을 10배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이거? 다들 보면 내 것은 근데 비싸게 팔고 싶고 이사 가고 싶은 곳은 싸게 잡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속된 말로 도둑놈심 거지. 맞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그도 남들이 살 때 좀 사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살 때 비싼 것들은 깎을 수는 있죠. 적정한 가격들을 지불해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원구에서 한 3천만 원 더 비싸게 받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다들. 그렇죠. 사람들이 사고 나서 본전이 아직 안 왔다고 못 파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마포구나 성동구에서는 1억, 2억 더 받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그렇죠. 비싼 데들은 쉽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은 매수세가 있을 때 당장 털어버리고 상급지 기회가 있을 때 더 오르기 전에 먼저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좀 필요하네요. 최대한 빨리 내 물건을 털고 빠르게 상급지로 갈아타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요거는 책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손절 타이밍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손절매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안 팔리는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그 파는 타이밍 손절매라도 해서 팔아야 되는데 타이밍 놓치면 영원히 못 팔 수 있어. 너무 힘들어요. 예, 네. 지방의 물건들은 영원히 못 팔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특히 이제 한창 잘 나갔을 때 지방의 오피스텔, 뭐 지식산업센터, 뭐 지방의 분양권 같은 거 이제 경우에 사람들 되게 많이 샀거든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 그것도 너무 많죠, 사람들이. 들어간 사람들은 많은데 나온 사람들은 크게 많지가 않다는 거. 예, 다 하나씩 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뭐 한두 개 손절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내가 이제 실수를 했다는 걸 인지했을 때 빠르게 손절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물건으로 해칭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몰빵 투자와 분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해볼 텐데, 네. 분산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안에서 분산을 얘기할 텐데, 그렇죠. 저는 약간 이제는 아니면 이제 조금 일찍이더라도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그러네요. 네네. 이제는 이제 집을 여러 개로 다주택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두 개 이렇게 산 다음에 금융자산,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이렇게 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뭐 하락장이나 블랙스완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대비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할 것 같고. 좋습니다. 네. 또 부동산은 이제 분산을 한다면 먼저 종목의 분산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도 종목의 분산이 있군요. 네. 사람들이 이제 분양권을 좋아하면 뭐 분양권만 산다든지 재개발만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에 어떤 규제가 나오거나 했을 때 크게 이제 한 두 개, 세 개, 뭐 두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가 분양권이면 내가 만약에 다 이제 또 하나는 뭐 기존의 아파트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종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시기의 분산 같은 경우에도 네. 내가 전세 만기를 비슷한 시기에 한다든지 이제 근처에 입주장이 있으면 요거를 조금 엇갈리게 전세 세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조금 리스크 대비를 하는 것도 시기의 분산일 것 같고요. 너무 좋죠. 네. 네. 마지막으로는 약간 차익형과 수익형을 조금 분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정부의 기조가 전세에서 월세화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주택자는 이제 월세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기존에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전세가 오른다고 해서 전세를 받는다기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를 해서 조금 현금 흐름에 대한 숨통을 약간 튀는 게 한 가지 분산의 일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몰빵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맞는 것 같고 부동산은 종목의 분산 예 그렇게 좀 계속 제안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동산 투자자가 보는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비트코인. 혹시 마쇼님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사람들이 다들 궁금증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걸 어디까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인가 싶어서 제가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와봤어요. 네네. 비트코인이 과연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까? 물어보니까 교환의 기능은 지금 없기 때문에 없고 가치 저장, 금같이 가치 저장을 해서 나중에 올려서 판다는 그런 기능 정도는 비트코인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금 주식과 같이 자산으로서의 위치인가라는 걸 봤을 때 예전에는 약간 튤립 버블에 비유를 했다면 네. 이제는 그걸 자산으로서의 한 축을 좀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시가총액이 지금 5인가 6인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자산에서. 그러면 이것도 한 자산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아직도 비트코인을 큰 리스크라고 보는 것일까라는 것을 봤을 때 네. 제가 봤을 때 약간 가격 변동성이 너무나 커서 그렇지 않을까. 떨어질 때 미친 듯이 떨어지고 오를 때 미친 듯이 오르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반대로 상승과 하락의 시기를 어느 정도 조금은 예측이 가능하다면은 조금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명쾌한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부동산 콘텐츠에서 갑자기 비트코인을 왜 얘기하느냐? 결국 부동산도 자산이고 우리가 좀 자산에 대한 얘기들 하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자산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차원으로 한번 연동해서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저도 요 세 가지는 다
지금 홍세님께서 해주신 말씀 다 100% 공감합니다. 네. 저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부동산 자산의 전조 현상이나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트코인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부동산을 계속 재수를 늘릴 수가 없고, 약간 1, 2억 같은 좀 애매한 돈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돈을 어딘가에 굴려야 돼요. 부동산 투자자들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도 한 100만 원어치만 사보세요. 뭐 어차피 조각 투자가 가능하니까 이거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뭐 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이 5위인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비트코인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뭐 좀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사들인다고 하고 있고, 네, 맞아요. 뭐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거의 뭐 그 얼마 6,000불인가 7,000불 넘어갈 때도 그 트럼프가 사라고 하니까 그때 확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 국채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이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또 미국 국채가 싫으신 분들은 좀 비트코인을 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기준이 되는 자산이 필요한데 금으로 하긴 그렇잖아. 좋은 실물이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비트코인이 아마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또 안 사면 또 그러니까 이런 또 대세 또 이런 또 흐름에서 한 100만 원어치만 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사실 초정이 온 상황이라 가지고 100만 원으로 가지고 있다가 뭐 팔지 마시고 계속 그 추이를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크게 내리거나 크게 올랐다는 거는 거시 경제상에 뭔가 큰 쇼크가 한번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잃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는 돈으로 투자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맞아요. 저도 이제 책을 저는 많이 내니까 가끔 가다가 의외의 인세가 들어온 데가 있어요. 뭐 몇백씩. 그걸로 샀지 그냥. 어차피 난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돈을 살 때는 부담이 없어서. 맞아요. 아무튼 덕분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받고 내려가는 것도 받고 이게 보면은 알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러면 뉴스를 딱 보면은 이제 올라갔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미리 알 수 있으니까 딱 그 통장을 보면서 그래서 한번 그 정도 관심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러면 너무 많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과거 그래프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거의 이제 4차 반감기로 들어왔는데 1차 반감기 때 거의 100배가 올랐고요. 저때 샀어야 돼. 저때 사야 되는데. 1억 투자했으면 100억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크루즈를 탔어야 되는데. 2차 반감기 때 30배. 3차 반감기 때 7배. 저것도 크다. 4차 반감기 때는 이때보다는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금액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어때야 돼요?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으로 들어오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변동률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네. 금액이 커지니까 변동률이 줄어드네요. 안정적이 되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도 그만큼 높지 않겠지만 하락률도 예전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하락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억 6천 하니까 이게 갑자기 100배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힘들겠죠. 올라봤자 이제 2억까지 갈 거고 그 정도 안에서 이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네요.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ETF가 승인이 되면서 지금까지 개인의 시장이었다면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국가들도 이제 진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률이 예전만큼 크진 않겠지만 안정적으로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제 뭐 비트코인에서 얘기를 하다면은 사이클이라는 게 비트코인이 존재를 해요. 사이클 주기가 4년에 한 번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반감기 사이클로 들어가는 건데 뭐 부동산과 좀 비슷해요. 회복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크게 하락하는 주기가 1년 정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걸 패턴화 시키면 그렇다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확률상 그렇게 높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1년 하락장이 14년, 18년 22년, 26년에 이제 1년 하락장이 많이들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하락이 한번 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반대로 상승은 어떤 시점이었냐 봤을 때 반감기라는 이벤트 후에 6개월 뒤에 1차 상승을 한번 크게 했고요. 반감기가 최근에는 작년 4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4월인가 5월이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한번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이. 그리고 반감기 후에 1년 6개월에서 그 뒤로 비트코인이 사이클상 정점을 찍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4분기
10월, 11월, 12월 요 기간인데 네. 그래서 10월 달에 좀 오르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뭐 이제 관세 전쟁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아마 네. 지금 조금씩 지금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비트코인을 팔아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인간 지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크게 많이 올랐을 때는 지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집을 살려고 하듯이 비트코인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요거 이제 다들 어르신들이나 비트코인을 주식들이 살려고 했던 이 시기가 작년 3월이었습니다. 작년 3월에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1억을 찍었을 때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막 물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크게 좀 내렸던 상황이었죠. 네. 아직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아직 큰 하락적으로 접어들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과 연계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까?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가진 돈이 만약에 조금 1, 2억으로 좀 애매하다.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금융자산, 국장, 미장, 비트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가 서울에 무주택자다. 그럼 네. 집을 사야 될까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사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무주택자는 무조건 월세로 갈 수밖에 없고 월세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자금 안에서 나만의 강남을 찾아서 가장 좋은 동네를 사는 게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이건 서울뿐만 아니고 부산,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서울처럼 내년, 후내년에 부산, 대구도 그렇게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만약에 갈아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본다면은 내가 월세를 살면서 보증금을 낮게 한 다음에 돈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토지가 아니라면은 뭐 갭을 끼고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겠고 또는 내가 갈아타기를 한다면은 내 것을 싸게 팔고 갈아타야 될 상급지를 더 오르기 전에 잡는 것도 지금 겨울 비수기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때 마지막 방법은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평수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노원구에 30평대 산다고 해서 똑같이 마포나 성동으로 30평대로 가려고 하면은 그게 가기가 쉽지 않겠죠. 뭐 돈이 있으면 가시는데 네. 굳이 뭐 돈이 없는데 못 간다고. 포기하실 필요 없다는 그렇죠. 얘기죠. 제가 봤을 때 평수를 줄이더라도 급지를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84 포기하고 5구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입지를 상급지로 간다. 그렇죠. 그게 더 옳은 방법이다. 네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럼 초소형이나 소형은 가격이 안 오르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게 네? 아니에요. 뭐 강남 같은 경우에 뭐 17평, 19평, 21평도 잘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강남만 오르냐고 하는데 분당도 10평대가 오르고 있고 광명도 17평, 18평 오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갈 수 있는 급지를 최대한 올려서 평수를 줄여서 일단 먼저 가요. 그리고 거기서 20평대, 30평대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를 때는 같은 단지에서는 같이 올라요. 오름폭이 좀 다를지언정. 근데 네. 동네가 다르면은 강남이 오르고 한참 뒤에 마포가 오르고 한참 뒤에 노원구가 오르기 때문에 동네 갈아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동네를 간 다음에 평수를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